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러 동시통역사 에바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또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저야말로. 네, 오늘 일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특별히 교수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과거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요. 좀 비교를 해주시면 얼마나 달라졌고 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주셔도 괜찮고요. 어떻습니까? 먼저 그 2012년 12월에 네. 아베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네. 2차 아베 정권이요. 그 이후 그 아베 정권 자체는 8년 전이었지만 이후 스가 그리고 기시다 이어져 가지고 사실 그 극우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화된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전체가 그러한 색깔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혹은 북한을 한국은 척도 아닌데 완전 적극처럼 대하는 그러한 태도를 특히 2019년에 네.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 때는 보였고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사건. 예. 그러니까 이 10년 정도는 굉장히 그 일본은 그 과거하고 다른 극우적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사실 2000년 이전의 일본은 네. 괜찮은 일본이었어요. 말하자면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회담이 그렇죠. 열렸고 네. 그때까지는 중도 우파 우파. 사람들이 일본을 사실상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본은 일본은 그 경제 대국으로 가는 것이 맞고 네. 군사 대국이나 정치 대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거였거든요. 네. 그게 그 요시다 시게루라는 사람의 그 하나의 요시다 독도린이라고 불리는 네. 그러한 내용을 쭉 지켜왔어요. 네. 근데 그것이 2000년쯤부터 바뀌기 바뀌면서. 시작해가지고 그 극우 정권이 나오는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서 네. 아베 정권이 그것을 실현한 것입니다. 네. 예,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일본, 특히 2000년 이전의 일본하고 현재 일본은 확연히 다른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너무 이제 오랫동안 그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기억을 잠깐 잊고 있었는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셔서 맞아 90년대는 좀 달랐지 이 생각이 갑자기 리마인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일본에서 새로운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바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인데요. 29세부터 지금까지 중의원으로 12선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또 동일한 지역구에서 단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려 5번째 도전 끝에 드디어 일본 총리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W 주제는 사전 5기 이시바 총리, 일본을 바꿀까입니다. 石破茂君をもって当選者と決しました。 デフレからの脱却に 네, 이시바 시게루 총리 12선 정말 잔뼈 얼굴 정치인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처음에 투표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결선 투표라고 하나요? 그 투표할 때 굉장히 표가 막 엎치락뒤치락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일단 이시바 선출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에바님. 의외다? 저는 네. 아니 저는 사실 일본 문화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고 오, 네네. 그렇긴 한데 이제 또 그 반면 역시 정치는 진짜 하나도 그럴 수 모르겠다라는 있죠. 네. 저의 이제 과거에 제가 한번 그 고노타로 옛날에 저희 같이 이제 방송했을 때 네네. 잠깐 일본 정치 얘기를 하면서 아, 이제 맞아요. 괜히 그때 말을 해가지고 과거의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저는 그 고노타로? 타로? 그분이 또 대표적인 친한파라고 이제 하시고 뭐 디지털 상으로 좀 유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 역시 내가 전혀 모르는구나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네. 전혀 저 딴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예상하지 못했다. 네네. 아니, 많은 네. 사람들이 예상 못했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일본 선거? 그렇죠. 일본 정치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번 낙선을 했는데 과거에는 1차에서 1등 했다가 2차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 1차에서는 1등을 못 했는데 또 이렇게 맞아요. 역전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전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뭐 이런 선거였는데 아까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20세기의 일본과 21세기 일본이 너무 지금 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바람이죠. 이거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좀 그래도 적어도 한 20세기 일본 같은 그런 한일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죠. 네. 이어받아서 구정원 기자님 어떻습니까? 일본에 조금 관심이 많이 있으신 편 아닌가요? 저는 이시바 시게로 총리 당선됐다는 얘기 딱 들었을 때 결국 하기는 하는구나. 하긴 하는구나. 예. 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사실 그 좀 희한하잖아요. 일본 정치의 이 자민당 계속 일당 집권도 희한하지만 그 자민당의 파벌 정치라는 것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어려서부터 일본 정치를 많이 보아왔지만 늘 이상했어요. 옛날에 무슨 뭐 암장군 그래서 마쿠에서 뭐 이런 파벌 정치를 조종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누구누구 파를 우리 보통 파벌이라 그러면 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예 그게 굳어져 있어서 너무 공식화되어 있는 네, 것도 네. 굉장히 이상하고 또 그 파벌이라는 게 전부 다 세습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인척 관계로 다 이어져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이시바 시게루는 그래도 그런 파벌 정치랑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이 해보는 것도 뭐 제가 일본인은 아니지만 네, 네. 뭐 일본의 정치가 변화하는데 뭐 좀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일본 정치 얘기할 때 이시바 시게루 총리 될 거라고 맞췄습니다. 아, 네네. 예.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아, 저쪽으로 그래서 붙을 걸 그랬어요. 기자님께. 기자님께. 진짜. 네. 우리 또 그때 이제 방송분을 또 편집해가지고 예쁘게 넣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예. 이제 전혀 몰랐다. 될 줄 알았다. 뭐 여러 가지 예, 예.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시바 시게로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매체를 보면 헤드라인에 뭐 비주류다, 뭐 비둘기파다, 안보 전문가다, 책을 많이 읽는다, 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네, 있는데 맞습니다. 이시바 시게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좀 정리해 주시죠. 먼저 기본은요, 일본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집안이고, 4대 기독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건 종교적인 이유가 좀 있죠. 아, 그렇군요. 예. 네네. 그러니까 아베하고 계속 대립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 그거는 그 금융 완화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쭉 반대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일본은 망한다. 그러니까 아베가 주류가 되었을 때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또 사람하고 그 사귀는 것을 별로 안 해요. 아, 정치인인데 교류를 정치인인데 네. 사람 싫어합니까? 그 아이예요. 아, 그러니까 MBTI. 이런 거예요. 아이. 그 오늘은 회식하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왜 회식을 해? MZ 세대네요. 예. MZ네, MZ. 그러니까 제가요 왜요? 책을 읽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조금 단점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관계
를 많이 만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정치판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네.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네. 지금 상황 네. 이런 말씀드리면 내 자신의 신념은 절대 급히지 않는 네. 사람으로 보였는데 네. 이게 그 사람들하고 많이 접하다. 사귀어야 되는 그러한 내각을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밀리고 또 자신의 주장이 통하지도 않고 해서 네. 약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 아. 그러나 내면에 있는 그 신념이 조금 강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익숙해지면 자신의 좋은 면,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이것은 아마 기독교적인 그 배경이 좀 있는 것 그렇군요. 같대요. 네.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일본 극우 쪽에서 이 시바는 자학 사관을 갖고 있다. 그런 식으로 또 극우들은 비판하고 또, 있어요. 네, 극우가. 자학사관. 예. 근데 자학사관. 교수님 그러면 이시바 총리의 이런 친구, 최측근 이런 사람은 누가 있나요 지금 일본 정계에? 거의 들은 바가 없어요. 책, 책, 책이래요. 책과 함께. 진짜 그래서 아이형. 이 부분이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네요. 어쨌든 정치는 세력인데 사람인데 그러니까 네, 사실 이시바파라는 바볼이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수수 있었죠. 그러나 소수가. 20명 예. 그러니까 바볼이라는 것은 20명 이상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20명 아슬아슬하게 있었는데 네. 요새 두 사람 정도 빠져나가가지고 빠져나가서. 바볼에서 그룹으로 네. 떨어졌어요. 그냥 모임이 됐군요. 그냥. 예, 예. 네. 예. 그러면은 그 이시바 총리는 그럼 정계에는 그럼 일단 친구가 없다. 근데 그러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최대 지지 기반이 어떤 계층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시바 총리는 국민들의 인기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천재 선거를 할 때도 국회의원표가 50% 그리고 그 당원표가 50%. 네, 네. 근데 이 당원표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이시바다. 항상 그런 식으로. 네. 당원표라는 것은 보통 일본 국민의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일단 당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집안 많이 순회하고 내 자신은 그 지방의 자치를 살리겠다. 지방자치. 예, 네. 이것이 그 사람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이시바를 무조건 그 응원하는, 지지하는 그러한 것은 있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사람 대 사람의 그 관계라기보다 그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느꼈다. 네. 그런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일단 우리나라와 좀 관련해서 아까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시바 총리가 한국인이 납득할 때까지 혹은 납득할 만큼 사과해야 된다. 그 부분이 네네.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시다 아베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겠네요. 기본은 다른 입장이에요. 기본은. 네, 그러나 일단 자민당에서 나온 촌이기 때문에 자민당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결정해버린 것은 가기 결정이라고 했어요. 네. 그거는 간요회의, 한국에서 말하면 국무회의 국무회의. 결정. 네. 이것은 한국하고 일본이 다른 부분은 간요회의 결정을 하면 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있고 혹시 이것을 바꾸자라고 하면 왜 결정했는데 바꾸자고 하는 거냐라고 해서 또 자민당 안에서의 반발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개인 소신과 당의 결정이 완전히 부딪힐 때 네, 어쩔 수 네. 없이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 예 거기서 또 이시바는 지지하지 못한다라는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구재영 기자님, 그 중의원 의원 선거가 예. 이번 달에
열립니까? 네. 27일에 이제 조기 총선. 아, 뭐 네. 일단 그 내각제국가에서는 좀 뭐 분위기 좀 업시켜야겠다라든가 지지율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 이제 조기 총선 치르고 의회 그렇죠. 해산하고 네. 하잖아요. 근데 이 이시바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그러네요. 조기 총선 얘기부터 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기시다 우미오 전 총리가 뭐 한 열흘 만에 취임 열흘 만에 조기 총선 얘기하긴 했는데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첫 그 취임 일성 이런 건 처음이라는데 왜 이제 그럴까요? 뭐 사실 일본은 정권 교체가 안 되는 나라인 대신에 이제 뭐 총리가 분위기를 좀 일신해야겠다. 국민들 지지를 좀 모아줘야겠다 하면은 조기 총선을 하는 구조이고 네.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일단 총선을 빨리 해서 분위기를 업시키겠다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시바 총리의 생각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지율을 못 끌어올리면은 그러면은 초반에 분위기를 일신하는 게 아니라 초반 타격이 되겠죠. 그때는. 오히려,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41%, 지지하지 않는다 40%. 이게 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네요. 네. 네. 근데 특히 이제 반대하는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뭐 취임하자마자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2주 사이에 이렇게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리고 또 뭐 교도통신 같은데 보도 보니까는 그 1야당인 일본 민주당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 부분에서도 뭐 자민당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뭐 어차피 그래도 자민당이 결국은 일당을 하긴 하겠지만 과반 의석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이 이시바 총리의 이게 어떻게 승부수가 될지 아니면은 자충수를 옮겨될지 이건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참패했습니다. 자민당 191석과 공명당 24석 등 215석을 얻어 과반인 233석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공명당 대표와 현직 강요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며 의석수는 70석 넘게 감소했습니다.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건 옛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지금 일본 자민당 내부의 정치자금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네.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밝혀라. 이게 국민 여론들이 있었는데 총선을 하다 보면 이게 묻혀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빨리 총선을 한다는 것을 발표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원래 처음에 약속보다 좀 빨라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당내의 목소리에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실망감이 일본 국민들한테서 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이 둘 사이에서 당내에서의 소수파라는 한계, 그다음 국민적 지지, 그다음 국민적 기대는 높은데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이 사이에서 이제 국민들이 초반에 좀 실망을 살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은 2012년 이후로 지금 그 5번 정도 총선을 했는데 네. 5번 만에 처음으로 지금 그 절반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단독 가반이 안 되는. 단독 가반이 안 되는 결과가 2012년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취임하고 내각의 첫 인사가 이뤄졌는데 지금 뭐 인기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교수님, 보통 총리나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 어떤 그 어느 정도는 약간 분위기가 좋잖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은 왜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이다, 뭐 단독 가반 어렵다, 왜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일단요, 이시바 총리가 말을 많이 바꿨습니다. 말을 바꿔요? 예.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죠. 어떤? 그 처음은 이시바 총리는 아까 그 소장님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해산하여서 국회의원 선거, 중의원 선거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은 12월 중순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위원회는 그 모든 장관들이 그 출석하여서 질의응답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 예산 문제니까. 네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해산하고 그 중요한 선거를 네. 하겠다가 처음 약속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그 며칠 만에 뒤집었어요. 말을 바꾼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것은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온 이야기가 지금 그러니까 20명의 장관 중 13명이 새로운 신인이에요.
그러니까 장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네. 사람들이 요를 3명이나 있는 내각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그 장관들이 예산위원회에 나가서 질의응답할 때 실수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군요. 네. 그게 자민당 내에서 걱정이 나온 거예요. 혹은 또 비리 문제가 있는 장관이 또 한 사람이 벌써 그 지지에 언론들의 지지로 좀 한 사람이 그 벌써. 부각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엄청나게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산위원회를 하지 않고 해상하자.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러나 이시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말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네, 네. 원래는 각인이 그러한 됐었죠. 예 네. 그러한 그 인식이 있는데 갑자기 바꾸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합니다. 이게 좀 컸고요. 그리고 또 이시바는 먼저 비리 국회의원들 네. 사실 70명 가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70명. 70명이나 자민당 안에 뭐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죠. 네. 근데 그 비리라는 것은 일단 돈을 많이 받았다. 보통 비자금 스캔들은 계속 있는 것 비자금이죠. 같아요. 비자금이죠. 아주 조그만 돈도 돈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시켜서 막 69명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시바는 계속 그 자민당의 전제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주의원 선거에서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촌리가 된 이후에 네. 갑자기 공천하겠다고. 공천하겠다고. 네, 원칙적으로 공천하겠다. 아, 실망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것은 역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다른 사람 준비할 수도 없고 네. 그런 그 현실적인 이유를 많이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원칙적으로는 공천하겠다라고 했죠. 네. 그런데 지지율이 쭉 떨어지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다시 공천에서 몇 사람은 제외하겠다. 라는 식으로 계속 바뀌었어요.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식으로 기타 다른 문제로 좀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간에 말을 많이 바꿨어요. 계속 번복하니까. 그래서 일단 그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을 때가 10월 1일이거든요. 네, 네. 그때는 51% 그래도 오, 네. 그래도 그것도 낮았거든요. 네. 2003년 이후는 이렇게 정도의 여러 정권들이 있었지만 9번째. 그러니까 낮은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이것은 지지통신에서 가장 그 낮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지지율이 네. 28%. 신임 총리가. 네. 와. 그러니까 이것은 또 아사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 공명당의 연립에서도 과반수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 그러면은 그렇게 내각을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꾸린 거는 결국은 아베파를 배제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민당 내에 이시바 주변에 없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사실 그 이시바 촌리를 많이 지용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장관으로 삼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탄내에서 인기가 없는 이시바 촌리를 추종한 사람들도 인기가 없는 분들이죠. 말하자면 같이 모두 인기가 없는. 그러니까 아베파하고 또 대립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입장이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장관으로도 임명받지 못했던 분들이니까 그 아마추어 장관으로서는 아마추어,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괜찮다고 해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명 장관쯤 그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네. 4명, 5명 정도는 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자민당 안에 있었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4월 9일인 건 좋은데 잘못하면은 아마추어 내각. 그러니까요. 그렇죠. 경계선에 있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정권 정권을 때. 잡았을 예. 때 아마추어 내각이었다라고 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죠. 예, 네. 요리는 그 요리정은 있지만 그 운영을 못한다. 정권 운영을. 그러니까 이시바 내각은 자민당인데 제2의 하토야마 민주당이 아닌가 이러한 그렇게.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아까 이제 말 바꾸고 좀 행동 바꾸는 그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네. 아까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시바 시게루가 그 전까지는 야스쿠니 참배나 뭐 곡물 복납 이런 걸 안 하던 인물로 좀 알려져 네네. 있었는데 네. 그런데 또 취임하고 나서 10월 17일에 야스쿠니 참배 야스쿠니 쪽에 이제 그 곡물 네네. 복납을 했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배는 이 하지 곡물 않았지만 복납만 그 가을에 예태제라고 네. 그 봄하고 가을에 야스쿠니 신사에서 큰 그 축제를 해요. 네. 그 예태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콧물이라는 곳을 그 바쳤어요. 그거는 왜 그 그런 기시다도 해왔고 네. 일단 참배를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막 이것은 자민당 안에 극우적으로 많이 의식을 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신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죠. 강제로 종교적인 신념도 네. 그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네, 잠시 중단. 네. 예, 준다 했는지 뭐 버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좀 벌써부터 좀 불안합니다. 예.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이시바 총리 가까운 나라의 어떤 그 리더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특히 안보적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참 궁금한데 이시바 총리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이고 예전부터 뭐 안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특히 뭐 아시아판 나토 네. 뭐 창설 주장해 온 분으로도 유명하죠. 그렇죠. 이게 어떤 구상인지 속내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국방 관련 그 장관도 했었고 네. 국방성도 했었고 했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이제 평소에 소신이 그 일본이 지금 현재 그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위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위대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군대도 네. 아닌 것이 군대 같이 하면서도 또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일본의 현대 역사를 함께 같이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일본의 헌법이 평화헌법, 소위 말해서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이제 미군이 점령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강요된 헌법이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평화헌법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말 그대로 진짜 평화헌법이다. 노벨상 진짜 받아야 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평화헌법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이대로만 지켜준다면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이대로만 지켜준다면 참 좋은데 일본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그러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네. 그 우 쪽에서는 왜 우리만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 안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살짝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의 극우 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거 헌법 바꿔서 우리도 군대를 가져야 돼. 근데 군대를 가져 왜? 라는 문제에 들어가면은 그래야 속마음, 말은 못하죠. 근데 속마음, 그래야 과거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네. 무슨 대륙으로 진출한다든가 등등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주면서 일본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지라는 것이 이제 속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네. 근데 반면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극우파와 같은 목적에서의 정상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군대도 못 가지는 나라니 너무 우리가 좀 위험하다. 우리도 군대를 가져서 정상적인 국방을 우리가 좀 그 책임을 지는 우리 국방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극우파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네, 맥락이 아예 다르네요. 그렇죠. 네네. 많이 달라요. 다른데 근데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주장하는 대로만 만약에 이제 헌법이 개정되고 군대가 만들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권이 교체가 또 언젠간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베 세력이라든가 등등 극우파가 다시 들어오면 그럼 이 군대에 있는데 다시 또 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또 운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위험하다. 그 나토 같은 뭐 아시아판 나토라는 것도 네. 그 사실 유럽에서 나토가 만들어지는 것은 배경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때는 소련이라고 하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단일
어떻게 보면은 그 적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블럭이 있었으니까. 네. 하나의 단일 대우로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아시아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단일 대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네, 네. 집단 방어 체제라는 것은 만장일치가 돼야 되는데 만장일치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게. 근데 아시아 국가들끼리는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움직여줘야 나토도 움직이는 건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아시아에서 과연 미국이 그걸 또 하겠느냐, 하려고 할까? 과거처럼. 그건 사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생각이 뭐 이유는 있지만 네. 현실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외교 정책이 우리나라와 그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서로 이제 견인하는 건데 일본은 지금 미국에서 선거가 이제 곧 있지 않습니까? 네. 해리스나 트럼프 혹은 민주당, 공화당 어느 쪽을 원합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디가 유리합니까? 일단 그 키시다 전 총리까지의 입장으로서는 네, 네. 헬리스였습니다. 해리스. 왜냐하면 그 바이든 정권에서 즉 만들어온 한미일 건조 네네. 거기에 키시다도 공헌을 했고 네. 한미일 건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그 키시다 입장으로서는 앞장서서 많이 해결해 왔다. 그 사람들의 말이에요. 일본 측에 유리하게. 예, 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한일 관계를 이런 식으로 개선했다. 그것을 즉 이어서 할 수가 있는 정권은 헬리스다. 네네. 네, 그러나 그것은 그 키시다까지의 이야기죠. 네. 예. 그럼 지금 총리는 지금 총리는 요새 이시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자마자 먼저 일본이 만나러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네. 트럼프가 이르기 네. 정권 때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달려간 사람은 아베 신조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정말 빠르게. 그렇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다른 나라의 조산들을. 그러나 아베 총리는 그때 정말 빠르게 가더라고요. 빨리 갔어요. 네네. 네, 그래서 친구 관계를 맺고 굉장히 그 틀의 관계로서는 뭐 괜찮은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바이든 때는 그 일본 쪽에서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시바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다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걸 것을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시바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뭐 제 생각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왜냐하면 전쟁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고 네. 또 이시바의 스승은 다나카 카쿠에이라는 네. 전 총리입니다. 아, 네네. 다나카 카쿠에이 씨가 어떤 사람이냐? 1978년에 중일 수교를 한 사람입니다. 네. 중국하고 의호 관계를 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사람을 자신의 전적 스승이라고 쭉 주장해온 사람이 이시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 이게 굉장히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은 네. 아베 노선하고 완전히 반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한미일 건조, 그 한미를 더 나아가서 군사동맹 이런 것은 그 대만 유사시의 중국에 대한 억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한 부분에서 이시바는 조금 거리를 두고 두고자 있을 한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럼 중국과도 좀 괜찮게 지내고 예. 미국과도 어쨌든 그러면 트럼프다. 예, 트럼프는 그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 네. 싸운다 하더라도 그 군사적인 전쟁을 할 생각은 많이 없고요. 그렇죠. 트럼프는 좀 그렇죠. 그리고 그 키신저의 말을 잘 들어요. 키신저. 키신저의 네. 말을 죽었지만 네, 얼마 전에 키신저가 돌아가셨죠? 네, 키신저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 트럼프인데 키신저의 작전은 옛날에 하고 반대예요. 옛날에는 닉슨 때는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중국하고 손잡자. 네. 네. 근데 지금 반대.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이게 죽기 전에 쭉 트럼프에게 키신저가 말한대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러시아하고 손을 잡을 것이고 네. 그러면 북한 문제도 이게
해결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해결이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될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거는 현재까지의 뭐 윤석열 정권의 정책하고도 다르고 그 일본의 키시다까지의 그 정권의 그 방향성하고 또 달라요. 다르네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지금 앞에 펼쳐질 예정이네요. 예,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이시바이면 트럼프를 원하고 네. 또 트럼프가 되면 이시바하고 그런 면에서는 잘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한미일 건조라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내용이 굉장한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그렇군요. 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그 한국하고는 한국의 현 정권하고는 관계가 좀 그 어그러지거나 아니면은 이 뭔가 다시 새롭게 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한참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평형될 근데 혹시 트럼프가 되면 한국 정권도 평형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본도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함수 관계군요. 네. 예. 교수님 그러면 그 경제 정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아베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 그게 이제 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네네.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또 이 이시바 총리 경제 정책 방향은 잠깐 봤었는데 뭔가 좀 아베 전 총리랑은 많이 다른 예, 예. 그래서 올해는 이게 반대입니다. 그쵸 뭔가 이 이시바노믹스 뭔가 이시바노믹스. 어감이 저만 이상한 아무튼 아직은 이시바노믹스. 거기까지 이야기는 일본에서 안 나와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네. 오히려 여기에서 한국에서 시작을 해보니다. 이시바노믹스라고. 에바 씨가 이시바노믹스 발음 얘기 뭔가 색깔이 다른 난 뭔가 러시아 말인 줄 그런 알았어. 아무튼 예, 좀 네네. 경제 그 정책 방향이 좀 많이 다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뭐 거의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는 금융 완화, 맞아요. 엔화를 많이 직원해가지고 그 엔조를 유도해가지고 또 그 엔조가 되면 주식은 올라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여서 일본 경제를 좀 살리자. 그리고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일본 경제는 전산적으로 성장할 것이 아닌가. 이게 아베노믹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2년간으로 달성한다고 좀 생각했어요. 아베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일본에. 그러나 그게 실패해가지고 10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산상으로 조롱한 엔조. 네네.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월급은 더 올라가지 않고. 그렇죠.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예. 네. 지금 한국이 이 일본 사람들의 평균 소득을 완전히 웃돌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일본의 경제는 아베노믹스로 사실 망가지고 있고요. 이대로 아베노믹스를 쭉 한다면 일본은 옛날에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라는 예상까지 나와 있어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네. 책을 잘 읽는 사람이니까 잘 알고 책을 배운 자. 있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금리를 일본은 쭉 통렬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낮은 금리로. 그렇죠. 네. 예, 너무나 그래야만이 오랫동안. 이제 그 일본 경제가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네. 정책. 네. 이게 이시바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주가가 엄청나게 네. 폭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놀란 이시바는 아니 아베노믹스의 기조는 조금 유지하고 또 말을 바꿨어요. 또 말을 바꿨어. 예.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도 좀 인상됐는데 네, 한번 올렸죠. 예. 근데 지금 다시 엔조가 되고 있어요. 이시바는 금방 아베노믹스를 바꾸지 않겠구나. 시장이 그렇게 읽었거든요. 네. 이 한국과 일본, 미국 이제 항상 뭐 안보 이 관련해 가지고는 얘기가 빠질 수 없죠. 어느 한국도. 근데 지금 한국과 일본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나라 미래가 더 좀 걱정스러운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요? 한국과 일본 중에서 네. 그러니까 걱정이 무슨 종류의 걱정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겠죠. 네. 저는 양쪽 다 있어요. 양쪽 다. 한국을 향한 걱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국에는 인연병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이거 좀 안 없어지나 그 걱정이
한국의 미래에 있고 일본의 미래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팽창주의의 습성, 본능, 구구파들. 예, 이거 네. 좀 안 없어지나 네. 그런 우려, 걱정 이게 이제 일본에 있고 양국에 다 있습니다. 다. 좀 양국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손잡고. 같이 손잡고, 네, 꿈꾸는 미래죠. 에바님은 어떠세요? 전 사실 그냥 제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국 상황이 좀 더 와닿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은 한국 걱정이 더 되는데 네. 근데 이게 그냥 상황에 따라서 걱정이 된다기보다 그냥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한국에 대한 내용들이 저한테 와닿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네. 일본은 조금 그래도 다른 나라 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서 뭐 경제가 됐든 안보가 네. 됐든. 그런데 또 오늘 들어보면은 조금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분 때문에 또 어떻게 이게 변할지 그리고 또 미국의 영향도 좀 크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구정 기자님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일본 총리 바뀌었고 미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기 또 한국의 영향을 받고 뭐 미래가 굳이 참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걱정을 얘기한다면 이제 한국은 그 리더십에 대한 신뢰의 문제 이게 지금 너무너무 큰 상황인 거고 일본은 뭘 해도 좀 안 바뀌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문제. 네, 70년도 안 리더는 많이 바뀌어. 바뀌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리더십은 안 바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 두 나라 다 미국의 리더십에 목을 매달고 살고 있다는 문제. 그래서 네. 다 걱정됩니다. 네. 그 교수님 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뭐 네. 축약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아, 어쨌든 예, 그러네요. 정권이 바뀌었고 또 이제 전 세계 지구적으로 너무 복잡한 상황.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본의 미래를 좀 전망해 주시면 많이 바뀔까 아니면은 지난 20년이 그랬듯이 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갈까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네. 아까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리를 조금씩이라도 인상하지 않으면 일본의 경제적인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 그리고 IT 혁명에 실패한 네네. 나라로서 IMD라는 국제기관이 평가하는 네네. 그 국제 아시아에서 실패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일본이고 네. 하나는 그 말레이시아입니다. 아. 말레이시아는 일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 정책을 바꾸는 것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지만 일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 그 전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네, 그러니까 일본은 네. 바꾼다라는 게 어려운 나라입니다. 여러 면에서. 뭐가 됐든. 예. 네. 그러니까 오래된 전통 문화도 잘 보존하지만 네. 여러 한 번 만들어진 제도를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성격이죠. 네. 예. 근데 일본은 한 번 아까도 좀 그 가기 결정이라는 네네. 것을 이야기했지만 한 번 그 여러 사람이 20명 정도 뭐 여러 명도 되지만 그 합의해서 결정한 것은 안 깨져요. 예, 이게 그 굉장히 그 일본의 하나의 문화쯤 좋은 면도 있지만 네. 그 빨리빨리 갈 때는 어렵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거긴 지금 도장을 또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면 키오스크로 네네. 사람이 없어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가게에서도요. 그렇죠. 네네. 많이 그 인재를 좀 쓰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물론 키오스크는 있다 하더라도 여러 면에서 IT가 안 되기 때문에 IT화를 완전히 하겠다는 의지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많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이 인건비도 들어가니까 한 사람당 월급이 작아요. 그렇군요. 예. n분의 1로 되니까요. 네. 제가 몇십 년 전에 대학교 들어갔을 때 네. 22만 엔 정도였어요. 그래 200만 원 정도 초봉. 초봉이 네. 지금 25만 엔 정도이거든요.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대요. 지금 그러니까 240만 정도의 그것도 좋은 직장이에요. 손이라든가 그런 데서. 한국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좋은 직장이면 아마 300, 400원 만 원 할 거예요. 들어갈 때. 일본은 네. 그래도 200만 원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인재 유출, 우수한 학생들이 해외로 가버려요. 그게 또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체적으로 침몰하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흔히 일본을 이렇게 부르죠. 거리는 가깝지만 사실 마음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그저 궁금합니다.